질병과 병원체 시작합니다. 방어작용의 첫 번째 파트인데 질병과 병원체 파트는 일단 방어작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떤 질병이 있으면서 그리고 이런 질병들을 일으키는 병원체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한 아주 어찌 보면 되게 중요한 단원이고 하승 노표를 제시해 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내용 정리 알고 각각의 병원체 특성하고 특징들 정확하게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꼭 잘 머릿속에 정리해서 문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시간을 벌기 위한 그런 문제 유형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머릿속에 정리하고 문제 풉시다. 거기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정리하고 각각의 병원체들을 잘 구분해 줄 테니까. 자, 일단 첫 번째 자, 질병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자, 질병의 종류는 크게,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으로 나뉩니다.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으로 나뉘고요. 자, 그런데 이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의 원인이 뭐냐면, 자, 원인이, 감염성 질병은 병원체가 원인이고요. 병원체. 자, 비감염성 질병은 뭐 유전의 영향도 있고, 환경적 영향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점은, 비감염성 질병은 병원체가 아닌 게 중요합니다. 자, 병원체가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는 질병이 비감염성 질병이에요. 자, 그러면 감염성 질병에 얘는 뭐가 있냐면, 자,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뭐 오미크론이든 뭐 변이가 일어나기 전에 처음에 코로나19든 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들은 전부 다 감염성 질병의 원인 바이러스고요. 자, 그리고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뭐 그리고 그냥 흔한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인 뭐 아데노 바이러스. 아, 지금 이거는 병원체를 쓰는 게 아니라 질병을 쓰는 거구나. 자, 코로나19, 뭐 독감, 뭐 감기, 뭐 그리고 뭐 에이즈, 뭐 등등등, 뭐 이런 것들. 아, 우리 세균도 한번 써볼까? 뭐 콜레라, 소래나 뭐 폐렴, 뭐 등등등. 자, 이런 것들은 병원체에 의한 감염성 질병이고요. 자, 비감염성 질병의 대표적인 예는 뭐 암, 뭐 당뇨병, 뭐 등등등. 자, 이런 것들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 즉 병원체가 아닌 감염성 질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앞에 있는 이 질병은 감염성 질병을 의미하고, 자, 이 병원체가 원인이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자 이거죠. 그래서 걸리지 말자. 그래서 이 병원체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인데, 크게 아웃라인 먼저 잡고 나서 보자. 자, 이 병원체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세균이고요. 자, 두 번째는 바이러스. 자, 세 번째는 원생 동물 또는 생물, 뭐 같은 말로 해석하시면 원래 같은 말이 아닌데 생원에서는 그냥 같이 치부해도 돼요. 원생 생물, 원생 동물, 그리고 곰팡이, 그리고 네 번째로 프라이온. 자, 이런 것들이 병원체들입니다. 자, 이 중에서 병원체 중에서 좀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면 자세하게 할 거긴 한데, 자, 이 중에서 세균, 원생생물, 곰팡이, 자, 동그라미 친 이 세 가지는 바로 생물들이고요. 나머지 동그라미 치지 않은 바이러스와 프라이온은 생물이 아닙니다. 자, 근데 약간 이상해. 왜냐면 질병이라고 하는 건 내 몸속에 들어온다고 무조건 병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몸에는 우리 몸을 지키는 방어 작용을 해주는 방어 세포도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역 시스템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한 거긴 한데 이거를 좀 생각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침입을 한다 그래서 무조건 질병에 감염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이게 당연한 건데 그지 질병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침입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증식을 해서 숫자가 늘어나면 그러니까 증식을 안 하면 그럼 병이 안 걸리나요? 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마리가 들어왔어. 자 근데 우리 몸의 방어 체계와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빠르게 죽였어. 그래서 80마리를 죽였는데 10마리만 늘어났어. 그러면 30마리가 됐죠. 100마리 들어왔는데 30마리 됐잖아요. 그럼 조금 있다가 20마리 죽이고 5마리가 늘어났어. 그러면 더 점점 줄겠죠. 증가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병에 걸리지 않고 그냥 조금 증상만 나타나다가 사라진다고요.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요. 자, 근데 들어온 이 병원체가 증식하는 게 더 많아. 없어지는 것보다, 죽는 것보다. 그러면 우리 몸 내부에서 점점 늘어나다가 병을 일으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생물들이 들어왔으면, 이러한 세균과 원생생물과 곰팡이가 우리 몸속에 들어온다면 당연히 스스로 물질사와 증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숫자가 막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자, 근데 바이러스와 프라이온 같이 이러한 생명체가 아닌 어떤 물질들이 들어왔어. 그러면 생물이 아닌 거는 스스로 물질사와 증식을 못하기 때문에 증식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이 병을 연구했던 그런 생명과학자들과 세포생물학자, 여러 가지 병을 연구하는 그런 이런 의사들이 굉장히 혼돈을 막 빌었다고요. 대체 원인이 뭘까? 굉장히 막 혼돈을 겪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 병원체들의 증식하는 그런 원리가 밝혀지면서 바로 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게 정립이 됐고 지금 우리가 그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증식을 해야지만 병에 걸린다는 거. 병에 걸린다. 자, 그럼 첫 번째 세균부터 봅시다. 자, 세균 하면 떠올려야 되는 그런 키워드가 있어요. 자, 세균의 키워드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세균은 바로 원핵 단세포 생물입니다. 원핵 단세포 생물이다. 자, 그래서 이 세균의 특징을 정리를 할 때, 자, 일단 세포의 특징은 모든 생물, 모든 세포, 원핵세포든 진핵세포든 세포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모든 세포들은 첫 번째 세포막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생체막이 바로 세포막이에요. 자, 이런 세포막을 가지고 있어서 외부의 삼투압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물질들이 잘 들어오는 걸 막아준다. 그래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세포막이다. 그리고 필요한 물질들은 받아들이고요. 통로와 채널 그리고 펌프를 통해서 자, 모든 세포들은 세포막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자, 모든 세포들은 핵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핵산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DNA와 RNA를 핵산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물질 대사를 하기 위한 단백질을 만드는 효소를 만드는 효소가 바로 단백질이라서 소기관 중에 바로 리보솜은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세포들은 바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을 하고요.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을 때 스스로 물질 대사가 가능하고요. 자, 가능하고 스스로 증식도 가능합니다. 자, 이게 모든 세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자, 원핵 단세포 생물인 세균도 세포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원핵세포예요. 자, 원핵세포만의 특징은 색깔 구분해서 적어줄 거예요. 자, 원핵세포기 때문에 자, 세포벽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벽이 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으로 본다면 세포벽을 갖고 있는 거는 식물만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근데 식물만 세포벽이 있는 게 아니라 세균도 세포벽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식물의 세포벽은 다당류, 즉 포도당이 여러 개 붙어 있는 다당류인 셀룰로스라고 하는 다당류로 이루어져 있지만 탄수화물,
하지만 세균의 세포벽은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펩티도 글리칸이라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펩티도 글리칸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뭐 이 펩티도 글리칸이 좀 생소하다면 뭐 좀 쉽게 설명해 주면 이 펩티도는 펩티드 결합을 뜻하고요. 단백질을 뜻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글라이칸은 탄수화물의 일종이에요. 아, 그러니까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붙어 있는 물질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런데 이러한 펩티도 글리칸층은 그러니까 세균밖에 없는데, 자, 물론 모든 세균들이 펩티도 글리칸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병원체로서의 세균들은 거의 대부분 펩티도 글리칸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펩티도 글리칸층을 제거하는 물질을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항생제예요. 페니실린을 통해서 발견한 거. 항생제는 바로 이러한 펩티도 글리칸을 생성을 억제하고 그리고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하기도 한다. 그래서 세균만 선별적으로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 항생제를 통하여 인간들은 수명이 10년 이상 늘어나게 되죠. 이거 바로 세균만 선별적으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핵산은 당연히 있어요. 하지만 이 세균들이 단세포 생물이다 보니까 유전물질의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핵산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양이 많지가 않다. 그래서 이 많지 않은 유전물질들을 저장하기 위한 핵을 갖고 있지는 않더라. 자, 그러니까 원핵세포는 핵이 한 개 있는 세포가 아니라 이 원자가 바로 근원 원자고 핵이 있는 세포의 조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핵이 있는 세포의 조상인 이 원핵세포는 핵을 갖고 있지 않구나. 자, 그리고 리보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리보솜이 있긴 하지만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막성 소기관은 갖고 있지 않는 게 바로 원핵세포예요. 자, 막성 소기관의 대표적인 예가 뭐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소포체, 골지체, 리소솜 등등등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소기관인데 그런 소기관들을 이 원핵세포는 갖고 있지 않더라. 자, 그리고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단세포 생물인데 이 세균들은 자, 단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세포가 많아지겠죠? 그 세포가 많아지면 결국에는 개체가 많아지는 거지 몸이 커지는 게 아니죠. 얘는 한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세포 분열을 통하여 세포 분열로 생장을 할 수는 없다. 왜? 생식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총 이 네 가지의 특징을 기억해 주면 돼요.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같은 맥락이긴 한데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춤으로써 나타나는 스스로 물질사와 스스로 증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세균의 특징이에요. 자, 그럼 이러한 세균들이 어떻게 종류로 나눠지냐면, 자, 세균들은, 자, 모양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자, 첫 번째, 간균, 두 번째, 구균, 세 번째, 나선균. 자, 간균에서 이 간자는 뭐냐면 바로 막대기 모양이란 뜻이에요. 또는 직사각형. 왜냐면 이 간자가 난간할 때 그 간자인데 이 난간이 보통은 길쭉한 사각형, 즉 직사각형 모양이죠. 자, 이 직사각형은 좀 길쭉한 모양이니까 막대기 모양 또는 막대 모양이라고도 합니다. 자, 막대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간균. 자, 구균은 바로 공 모양이고요. 자, 나선균은 꼬여있는 구조. 뭐 쉽게 그냥 꽈배기라고 합시다. 꽈배기 구조다. 그래서 얘들이 뭐가 있냐면, 자, 이 막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간균에는 대장균과 폐렴균이 있습니다. 대장균과 폐렴균, 결핵균, 대장균과 결핵균, 잘못 얘기했어요. 그래서 외울 때 이렇게 외우세요. 자, 막대기로 대결한다, 이렇게 외우세요. 자, 공 모양인 건 바로 폐렴균이 있습니다. 자, 폐렴균인데, 그럼 얘는 폐렴을 일으키나요? 그래서 이 폐렴균은 공 모양이라서 구균인데 두 개씩 붙어 있어. 그래서 폐렴 쌍구균이라고도 해요.
폐렴 쌍구균. 근데 코로나19도 폐렴을 일으키지 않나요? 맞습니다. 자, 코로나19는 바이러스성 폐렴이고요. 자, 이 폐렴균은 세균성 폐렴을 일으키는 병원체예요. 알겠죠? 좀 차이가 있죠? 물론 둘 다 폐렴을 일으키긴 하지만 병원체가 다르다. 자, 꽈배기 모양인 건 자, 콜레라. 자, 콜레라 그리고 윌 선전 때문에 유명해진 헬리코박터 파이로니균. 헬리코박터 파이로니균. 자, 그리고 매독, 성병 중에 하나인 매독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나성균입니다. 자, 근데 한 가지만 좀 언급을 할게요. 자, 헬리코박터 파이로니균이 이 선전 때문에 좀 유명해졌는데 좀 착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니균이 좋은 균으로 알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니균 선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윌에서 나오는 그 선전에서 나오는 할아버지가 위장 속에 헬리코박터 파이로니균이 우리 위장을 해치고 있으니 윌이라고 하는 그 요구르트를 먹어서 유산균이 들어있는 윌을 먹어서 유산균을 통해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니균을 제거시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니균은 여러 가지 위장 장애를 일으킵니다. 심하지 않을 때는 위염, 좀 심해지고 숫자가 늘어나면 위궤양, 위궤양이 심해지면 위암도 일으키는 굉장히 우리의 몸에 위를 괴롭히는 그런 세균들이에요. 자, 매독균은 성병으로 생殖기관에 증식을 하면서 우리 몸에 성병을 일으키는 세균이에요. 콜레라는 물을 통해서 우리 몸에 식중독을 일으키는 그런 세균이고요. 자, 이 정도는 조금 기억을 좀 해주자. 그 다음에 자, 바이러스인데요. 자, 바이러스도 마찬가지 꼭 기억하기 위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바이러스는 핵산과 단백질 껍질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입니다. 단백질 껍질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래서 단백질 껍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있다 보니까 우리 세포로서의 특징 세 가지 있었죠. 뭐 세포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핵산을 가진다. 그 다음에 리보솜을 가진다가 바로 세포의 특징인데 이 중에서 세균은 세포막이 없어요. 리보솜도 없어요. 하지만 핵산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핵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라 비세포 체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을 때 스스로 물질사와 증식이 가능하니까 따라서 비세포 체계이기 때문에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하고요. 바이러스는 스스로 증식도 못해요. 증식도 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러니까 증식을 못하겠네 이게 아니라 스스로는 하지 못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체의 기생을 하는 활물 기생을 통하여 기생으로 물질 대사와 증식을 할 수 있구나. 물질 대사도 할 수 있고 증식도 가능하더라. 활물 기생으로 물질사와 증식이 가능하다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증가되면서 병을 일으키는구나, 이 바이러스가. 자, 그럼 이러한 바이러스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바이러스는 구분 기준이 첫 번째, 가지고 있는 핵산의 종류에 따라서 DNA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를 DNA 바이러스, RNA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를 RNA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하고 RNA 바이러스로 나눈다고요? 근데 왜 세균 같은 경우에는 DNA 세균, RNA 세균 이렇게 나누지 않나요? 자, 그 이유는 모든 세포, 뭐 세균을 비롯한 모든 세포들은 DNA와 RNA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 세포 이상의 생명체들은 DNA와 RNA가 둘 다 있지만 바이러스는 이 두 가지의 핵산 중에서 한 종류만 가지고 있는 게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핵산의 종류에 따라서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로 나누는구나. 자, 그럼 이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첫 번째, 자, 구조적 안정성. 당연히 DNA는 이중나선 구조고요. RNA는 한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나선 구조인 DNA가 안정성이 더 높겠죠. RNA는 낮고요. 자, 그래서 안정성이 더 높기 때문에 변이가 되는 정도인 변이율이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는 RNA가 더 높게 나타나고요. 자, DNA는 좀 낮게 나타나요. 그래서 자꾸 변하는 RNA 바이러스는 이 숙주 생명체가 방어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더 치명적인 건 RNA 바이러스가 더 치명적이고요. DNA 바이러스는 치명성이 떨어져요. 자,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도 대표적인 RNA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자꾸 변이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못 맞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자, 숙주의 종류에 따라서 종류를 나누기도 합니다. 숙주의 종류에 따라 나눈다는 얘기는 모든 바이러스는 모든 생명체한테 기생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봐요? 네, 맞습니다. 자, 바이러스는 특정 세포에 들어있는 숙정 세포에 붙어있는 단백질하고 결합을 통해서 유전물질을 주입하기 때문에 특정한 생물체한테만 기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기생할 수 있는 숙주의 종류에 따라 동물에 기생하는 바이러스를 동물성 바이러스라고 하고요. 식물에 기생하는 바이러스를 식물성 바이러스. 자, 그리고 세균에 기생하는 바이러스를 세균성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다시 쓸게요. 조금 작게 잘 보이게 쓸게요. 자, 동물성 바이러스, 식물성 바이러스, 세균성 바이러스. 뭐 대표적인 예를 한번 써볼게요. 뭐 동물성 바이러스의 예는 뭐 우리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도 마찬가지. 동물성 바이러스, 우리가 동물이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자, 그리고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리고 감기를 일으키는 아데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하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요? 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독감을 일으키고요. 아데노바이러스는 감기를 일으켜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 좀 착각을 하는 아이들이 감기가 심해지면 독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병원체인 바이러스의 종류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다른 거지 심해진 게 아니다. 자, 식물성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TMV가 있습니다. TMV. 자, TMV는 타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 한 가지 더 쓸게요. 동물성 바이러스. HIV는 인간 이뮤노레스 바이러스라 그래서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바로 HIV라고 해요. 자, TMV는 담배 잎에 담배 모자이크 병을 일으킨다 그래서 TMV라고 합니다. 타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대표적인 식물성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담배 모자이크 병에 걸려 있으면 이 담배 잎에는 TMV가 많이 들어있겠죠. 그러면 이 TMV가 들어있는 이 담배 잎을 잘 말려서 담배를 만들어서 사람이 만약에 핀다면 담배 모자이크 병에 전염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TMV는 담배 잎에만 감염이 되지 사람에게는 감염시킬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식물성 바이러스니까. 알겠죠? 자, 세균성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박테리오파지예요. 자, 이 박테리오파지는 바로 세균에만 기생하는 바이러스다. 이렇게 귀엽게 생긴 거 있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게 바로 박테리오파지예요. 근데 세균도 조그마하고 바이러스 조그만데 무슨 조그만 것끼리 무슨 기생을 한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크기를 좀 비교해주면, 세균을 만약에 잠실 야구 경기장이라고 본다면, 박테리오파지는 야구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기 차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둘 다 작지만 실제로 이 둘의 크기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따라서 박테리오파지가 세균에 기생할 수 있겠네요. 맞죠? 자, 이렇게 바이러스의 치료가 어려운 이유는 바이러스는 첫 번째 항생제로 치료가 불가능해요. 항생제로 치료가 안 된다. 당연하지. 항생제라고 하는 건 세균의 세포 벽의 주성분인 펩티도 글리칸층을 제거해서 세균만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항생제로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일 수도 없지만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의 형태로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에 결합을 한 다음에 유전물질을 세포 내부로 주입한 다음에 껍데기는 버려집니다. 자, 그러니까 유전물질을 우리 세포에 주입을 하기 때문에 세포 안에 들어있는 유전물질만 제거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몸에서는 감염이 되어 있는 세포 자체를 그냥 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죽이면서 제거를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물질만 선변적으로 제거할 수가 없다 이거죠. 바이러스만 선변적으로 제거하기도 어렵다. 선별적으로 제거하기 어렵다. 자, 세 번째, RNA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변이율마저 높죠. 바이러스는 그 구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변이율이 굉장히 높아서 자, 우리 몸에서 항체를 만들었어도 또 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또 방어가 잘 안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바이러스 치료가 어렵다. 자, 근데 좀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말로 할게요. 감기에 걸렸어요. 자, 감기는 아데노바이러스라고 하는 DNA 바이러스가 원인 바이러스예요. 자, 근데 감기에 걸려서 코를 훌쩍훌쩍 콧물이 나서 병원에 갔습니다. 자, 근데 그 병원에 있는 의사가 항생제를 처방해 줬어요. 나는 좀 공부했으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감기의 바이러스 원인 병원체는 바이러스인데 왜 항생제를 처방해 줬지? 항생제는 세균을 제거하는 건데. 그러니까 항생제를 처방해 줬다 하더라도 그 이유가 좀 있겠죠. 이 돌팔이 의사는 아닐 테니까. 모든 병원 다 마찬가지로 항생제를 처방해 줄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의사가 처방해 줄 수 있는 거는 항생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러스성 병에 걸리든 뭐 원생동물과 뭐 곰팡이에 의한 질병에 걸리든 여러 가지 병에 걸리든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은 세균밖에 없기 때문에 항생제를 먹으면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세균들이 제거가 됨으로써 방어하는 방어세포와 방어체계를 바이러스에 집중시킬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상대적인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세균들을 제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항생제를 처방해 주는 거지 혹시라도 나중에 의문점이 생겨서 항생제가 바이러스가 제거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된다고요. 자, 넘어가서 원생동물하고 곰팡이는 어떠한 특징이 있고 어떤 키워드가 있냐면 각각 따로 적을게요. 자, 원생동물은 진핵 단세포 생물이고요. 자, 가로 열고 대부분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면 원생동물에는 단세포가 아닌 것도 있나요? 네, 다세포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병을 일으키는 원생동물은 거의 대부분 단세포 생물들이에요. 자, 그리고 곰팡이는 진핵 다세포 생물이에요. 이것도 좀 신기하죠. 그리고 많이 문제에서 나오기도 해요. 왜냐면 곰팡이도 마치 단세포 같이 보이거든요. 하지만 여러 개의 곰팡이들이 모여서 실처럼 되어 있는 균사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단세포와 다세포의 중간 형태. 그래서 여러 개의 세포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세포 생물로 분류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단세포든 다세포든 둘 다 진핵세포이기 때문에 진핵세포의 특징을 좀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세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세포들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생물이고, 자,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요. 자, 세포막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핵산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 단백질을 합성하는 리보솜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진핵세포다 보니까 자, 이거 아까 전에 썼던 거에서 우리 같은 책으로 좀 적을까요? 색깔도? 자, 세포기 때문에 세 가지 체계를 만족한다. 첫 번째, 세포막을 가지고 있고요. 핵산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 리보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스스로 물질 대사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스스로 증식도 가능한 생물이에요. 자, 그런데 진핵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포벽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유일하게 동물만 없어요. 동물은 없다. 이것만 적어놓으면 돼요. 그럼 나머지 생물들은 있나요? 네. 원생동물과 곰팡이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원생 동물인데요. 어디서 말하는 이 동물은 그게 아니죠. 동물은 애니멀, 우리 사람 같은 거는 다세포 생물들. 자, 원생동물과 원생동물은 이 동물에 분류하고 다른 동물이에요. 알겠죠? 이름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 자, 동물은 갖고 있지 않지만 모든 생물들, 그러니까 동물 지면 나머지 모든 생물들은 세포벽이 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친 이 병원체들은 세포벽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구성 물질을 잘 몰라도 돼요. 이 구성 물질은 키틴질 어쩌고 나오는데 그건 생투에 나오니까 그냥 세포벽이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핵산이 있어요. 근데 이 진핵세포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원핵세포들보다 유전물질량이 되게 많습니다. 유전물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포 분열할 때마다 유출될 수 있어서 유실을 막고자 핵이라고 하는 구조물에다 가둬놔요. 그래서 핵을 가지고 있는 세포예요. 그래서 진핵세포라고 하는 건 진짜 핵이 있는 세포다, 이렇게 의미를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원핵세포는 없었던 막으로 둘러싸이는 막성 소기관도 갖고 있습니다. 막성 소기관도 있다.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골지체, 소포체 등등등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소기관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핵세포다. 자, 근데 아까 전에 했던 건데, 자, 이 원생동물은 단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세포 분열로 생장은 하지 못하겠죠? 생식만 하죠? 생장은 못한다. 왜? 몸집이 커지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곰팡이는 다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세포 분열을 통하여 생장이 가능하다. 세포 분열로 몸이 커지는 생장이 가능하다는 거 중요합니다. 많이 헷갈려 해요. 자, 이렇게 특징들이 있고요. 자, 그럼 이런 이 원생동물과 곰팡이의 예가 뭐가 있냐면, 자, 원생동물의 예 두 가지. 자, 그리고 곰팡이의 예가 없어서 따로 적을게요. 자, 곰팡이의 예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원생동물의 예 중에 하나가 바로 말라리아 병원충입니다.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병원충.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병원충이 모기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모기가 아니라 이 말라리아 병원충은 아까 원생동물은 단세포 생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모기는 단세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라리아 병원충은 원래 단세포 생물인 원생동물인데 얘네들은 산소를 되게 좋아해. 자, 그러니까 이 다세포 생물체에 산소가 많이 들어있는 곳이 바로 혈액 속에 들어있는 적혈구죠.
자, 그래서 이는 적혈구로 들어가기 위하여 매개곤충으로 혈액 속을 들어가고 싶어 해요. 왜냐면 얘네들은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람에 막 이끌려가지고 만약에 입으로 들어갔어. 그러면 소화기관 속에 위액에 의해서 그냥 다 제거돼 버리고, 콧구멍으로 들어가면 코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방어책에 의해서 다 제거돼 버려요. 그래서 직접 얘네들이 감염이 되려면 직접 뚫고 들어가가지고 혈액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매개곤충인 모기를 이용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대신 모기가 대신 빨대로 딱 꼽아가지고 피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질병이 바로 말라리아라고 하는 질병이 나타나는데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걸리면 치사율이 100%예요.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질병 자체가 잘 걸리지 않습니다. 왜? 방어작용이 좋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침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방어작용에 의해서 제거되는 경우보다 증식이 더 잘 돼야지만 우리 몸에서 병을 일으키는 거라서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왜?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크게 말라리아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 침입하는 말라리아 병원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제거를 한다. 그러니까 되게 좀 무서운 병인 이유가 적혈구가 파괴돼 버리면 이 파괴된 적혈구에서 여러 가지 항원 물질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우리 몸의 1분에도 두 바퀴씩 돌고 있는 혈액 속에서 이제 돌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온몸으로 다 퍼지겠죠. 그래서 순식간에 항상성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고열과 저열로 왔다 갔다 하다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는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수면충. 자, 수면충 영어로는 트리파노소마라고 하는데, 자, 이 수면충도 마찬가지 매개곤충으로 피를 뜯어먹는 채채파리, 뭐 흡혈파리라고도 해요. 채채파리는, 자, 모기는 빨대를 딱 꼽아가지고 피를 빨아먹지만 채채파리는 두꺼운 턱으로 뜯어먹습니다. 크기는 초파리하고 지파리의 중간 크기예요. 좀 작아요. 그래서 수면병을 일으킵니다. 자, 수면병 하니까 왠지 나도 걸리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자, 수면병은 자는 그런 병이 아니야. 졸리는 그런 병이 아니라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다가 마찬가지 혈액에 있는 적혈구에 감염되기 때문에 수면충도 순식간에 퍼지면서 항상성이 무너져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다가 잠잠하게 자고 있어. 그럼 자고 있나? 라고 봤더니 죽어 있는 거죠. 자는 것처럼 죽는다 그래서 수면병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곰팡이의 얘는 바로 무좀균인데, 자, 이 곰팡이가 잘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뭐냐면 습기가 많고요. 그리고 빛이 잘 통하지 않아서 습기가 잘 마르지 않고 바람이 없어서 마찬가지 습기가 잘 마르지 않는 그런 습기가 막 높게 유지가 되는 그런 곳이에요. 이 곰팡이의 냄새를 맡으려면 지하실을 들어가시면 돼요. 지하실. 환기가 잘 안 되는 지하실. 근데 아파트의 지하실 같은 경우에는 환풍구가 있어서 막 공기를 순환시켜주죠. 그래서 이런 곰팡이 냄새가 안 나는데 환풍기가 없는 지하실에 들어가면 막 그 음침한 그런 막 냄새 같은 거 있죠. 그런 냄새가 바로 곰팡이의 포자 냄새입니다. 이게 오랫동안 들어가 있으면 금방 병이 걸려요. 우리 몸속에 계속 포자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야. 그 냄새가 나는 상태가.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막 우리 몸에서 방어작용을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기침해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또 들어왔어. 그러면 바로 그냥 감기에 걸려버리는 거죠. 왜냐면 막 이 포자를 막고 있는 상태에서 막 여력이 없는 거죠. 바이러스까지 막을 그런 여력이 없는 거죠. 어쨌든 이 곰팡이는 대표적인 얘가 무좀균인데, 자, 이 무좀균이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곳은 습기가 많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습기가 가장 많이 유지가 되는 그런 곳은 발가락 사이죠. 그죠? 발가락 사이. 왜냐면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에. 특히 회사 다니시는 그런 아버님은 보통 구두를 신으시잖아요. 근데 구두는 통기성이 굉장히 없죠. 운동화 같은 경우에는 통기성이 있어가지고 바람이 잘 통하지만 구두는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기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구두를 오랫동안 신고 있는 그런 회사원을 다니시는 아버님한테 주로 걸리는 게 바로 무좀이에요. 그래서 이 무좀균이 발에 가면 무좀이 나타나고요. 자, 근데 이 무좀에 걸린 아빠가
발이 긁었어. 굉장히 가렵거든요. 막 발 긁었어요. 자, 긁은 다음에 긁은 이 손으로 사타구니, 그러니까 Y존이라고 하지. Y존. 그러니까 다리하고 우리 몸의 생식기가 이어지는 그런 Y 모양의 그 장소, 사타구니, 허벅지 부분. 그 부분으로 만약에 전염이 되면 사타구니, 그 병을 바로 세면발이라고 합니다. 세면발이라 그래서 혹시 목욕탕에 가면 이 사타구니의 색깔이 조금 이렇게 침착되는 사람이 간혹 가다가 있어. 그 사람들이 바로 세면발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주변에 가게 되면 나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좀에 걸린 사람들의 경우에는 같이 수건을 쓰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발을 닦은 무좀에 걸린 그런 발을 닦은 그런 수건으로 내가 만약에 얼굴을 이렇게 닦게 된다면 무좀균이 바로 눈으로 들어가서 다음 날에 눈 다래끼나 아니면 입 주변에 하얗게 일어나는 그런 버짐이 막 생겨요. 이렇게 큰 병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 몸에게 질병을 일으키고 피부 질환을 좀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곰팡이의 치료제는 어떤 바르는 연고가 사용되는데 얘네들을 제거에 사용되는 그런 연고는 뭐가 있냐면 진균제라는 게 있어요. 진균제. 곰팡이 제거에 쓰이는 그런 연고는 바로 진균제라고 한다. 바르는 연고. 여기까지가 원생동물과 곰팡이. 그 다음에 프라이온은 얘는 좀 독특한 물질인데, 자, 프라이온 하면 떠올려야 되는 그런 키워드가 뭐냐면 프라이온은 단백질 감염 입자예요. 단백질 감염 입자다. 이거 되게 특이한 거지.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원체라고 하는 게 침입한다 그래서 병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증식을 해야지만 병을 일으키는데, 단백질 주제에 우리 몸에 들어온다 그래서 어떻게 증식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프라이온이 병원체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하지만 나중에 이 프라이온이 증식하는 어떤 기적이 밝혀진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알아보자고. 프라이온은 어떤 물질인지. 자, 프라이온은 자, 특징이 포유류. 자, 포유류의 중추신경계, 척추동물, 뼈가 있는 척추동물의 중추신경계, 뇌와 척수. 자, 중추신경계의 구조적 안정성을 올려주는 물질입니다. 그럼 이 프라이온이 모든 생물에 들어있다고요? 모든 사람한테 들어있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 뇌 속에서 이 프라이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웬만한 충격을 우리 머리가 딱 받아도 이 뉴런들과 뉴런 사이에 신경이 끊어지지 않고 다시 이어준다고요. 물론 이게 잘라졌을 때 이어주는 건 아니고 시냅스 간에 그 연결이 끊어질 수 있잖아요. 시냅스 움직여주면 큰 충격에 의해서 딱 떨어질 수 있잖아. 시냅스의 축상 말단과 가지돌기가. 자, 근데 그거를 다시 이 프라이온들이 움직여주면서 다시 이렇게 맞춰준다고요. 연결시켜준다고요. 그래서 권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맨날 이렇게 쳐 맞잖아요. 쳐 맞추니까 골이 막 흔들리면 원래 축상 말단과 가지돌기 사이에 어떤 그 흥분의 이동이 연결이 딱 끊어져야지 정상인 건데, 이 끊어진 것들을 이렇게 멍하게 있을 때 이렇게 심판들이 이렇게 잡아주잖아. 하나, 둘, 셋 이렇게 설 때 다시 정치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손을 들면 다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싸우고 있구나 느끼고 다시 이제 싸움에 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로 이 프라이온 때문에 우리는 안정성을 좀 유지할 수가 있다. 자, 되게 중요한 물질인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런데 자, 이 프라이온, 정상적인 어떤 프라이온이 있을 때는 그런 기능을 하지만, 자, 이 프라이온이 종족 상잔의 비극으로 인하여 종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내가 적지만 이게 뭐냐면, 사람이 사람 고기를 먹거나 소가 소 고기를 먹거나 양이 양 고기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어떤 종족을 먹었을 때, 자, 그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는 판단을 하거든요. 어떤 이물질이 들어오면 이게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인지 아니면 먹인지, 영양소로 써야 되는 먹인지를 막 구분하는데, 갑자기 먹었는데 그 먹은 게 우리랑 같은 어떤 세포의 구조예요. 같은 종족이라. 그럼 굉장히 혼돈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의 신호전달의 이상이 생기면서 아마도
이 프라이온이 변형이 되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전족산전의 비극으로 인하여 이 프라이온이 변형이 돼 버렸어요. 구조가 변형됐어. 변형 프라이온이 이제 생겼습니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 변형이 됐다면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거가 되는데, 자, 그런데 이 변형된 프라이온이 이 프라이온의 경우에는 정상 프라이온보다 구조적인 안정성이 더 높은 게 문제가 돼요. 자, 더 높은 게 문제가 된다. 와, 그래서 모든 물질들은 안정성이 높게 유지를 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자, 이 정상 프라이온이 이 변형된 프라이온과 접촉을 하게 되면 마치 좀비처럼 변형된 프라이온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접촉에 의해서 정상 프라이온이 변형된 프라이온으로 구조가 바뀌더라. 왜? 자기도 안정성이 높아지고 싶으니까. 자, 그래서 전체 프라이온의 숫자는 증가되는 게 아니지만 변형된 프라이온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질병이 나타나는. 와, 굉장히 특이하죠? 자,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프라이온은 증식은 할 수 없습니다. 증식은 할 수 없다. 이거에 대한 특징이니까 증식은 할 수 없지만 접촉에 의해서 변형된 프라이온의 비율이 높아지더라. 변형 프라이온의 비율이 높아진다. 그래서 원래 구조적으로 이 뇌 구조를 잘 잡아주고 있었던 이런 정상 프라이온들이 구조가 바뀌면서 뇌 구조가 변형이 되면서 스펀지처럼 구멍이 송송 뚫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행동 장애가 나타나는 그런 병을 일으켜요. 그래서 얘가 뭐가 있냐면, 소에 걸리는 프라이온에 의한 질병은 광우병이고요. 광우병. 양에 걸리는 프라이온의 질병은 스크래피병이고요. 스크래피. 자, 이 스크래피병은 예전에 언젠지는 뭐 정확히 내가 찾아보면 되겠지만 유럽의 3분의 1 이상의 양들이 몰살당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인간에게 걸리는 이 프라이온에 의한 질병은 크로이츠 펠트병, 크로이츠 펠트 병, 사람 연구자의 이름이에요. 자, 그리고 또는 야코병이라고도 해요. 자, 크로이츠 펠트병은 호주에서 발견된 거고, 야코병은 유럽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자, CF라고 적으시고, 뭐야? 아, 밑에다 쓰는 건데 여기다 적었구나. 자, CF라고 적고, 광견병은 강아지한테 걸리는 건데, 광견병. 자, 근데 강아지 키우는 아이들은 알지. 이 광견병의 예방 백신이 있다는 거. 자, 프라이온에 의한 질병에는 백신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광견병은 프라이온에 의한 질병이 아니라 바이러스성 질환이에요. 아, 그래서 백신이 있는 거예요. 자, 광견병이 프라이온에 의한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얘는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자,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질병과 병원체고요. 와, 써놓은 거 쫙 보니까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자, 큰 틀을 좀 잡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내용들을 좀 정리해 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단원입니다. 자, 고생하셨어요.